지금 당장 한국을 막아야 하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오. 워싱턴 국무부 7층에서 긴급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70년을 지배해온 패권은 붕괴 직전이었던 것이죠. 프랑스의 천문학적 뇌물과 미국의 압박도 무용지물이었던 상황.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폭탄 선언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는 순간 유럽의 모든 불빛이 꺼질 것이다. 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침내 체코 프라하에서 24조 원짜리 수주전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던 그 순간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꺼내 들었기에 서방의 견고한 질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일까요? 40년의 침묵을 깬 한국의 무서운 역습. 그 진실을 지금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 유로, 프로방스의 저택, 30년 친구의 미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거절하는 데는 정확히 11초가 걸렸죠. 그리고 저는 그 11초가 제 60년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얀 노바크입니다. 체코 원자력청 수석 심사관이죠. 30년 동안 유럽 원전을 심사했고 그중 19기에 제 손으로 서명을 남겼습니다. 파리 EDF에서 15년을 근무했고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씁니다. 제 도장은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30년 친구 앙리 라퐁의 초대를 받았거든요. 라퐁은 프랑스 EDF 수석 부사장입니다. 저보다 한 살 위고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고 프랑스 원전 외교를 40년 가까이 설계해 온 사람이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간단한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수주전의 최종 기술 심사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친구로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일 저녁 샤를 드골 공항에 라폰기 보낸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호텔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기사에게 물었죠. 어느 호텔로 가는 겁니까? EDF 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퐁 부사장님의 지시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일요일 저녁 7시 40분. EDF 본사는 일요일에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라퐁한테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차는 라데팡스의 40층 유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로비는 조명 절반만 켜져 있었고 기사가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38층, 최고 경영진 전용층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38층에 사람이 있다. 그건 라퐁이 저를 비공식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38층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저를 최고 경영자실 앞까지 안내하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노바크 수석님, 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귀에 박혔죠.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라퐁기 상석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에르메스 넥타이, 파텍 필립 시계, 입가에 엷은 미소.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늘 보던 친구의 미소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았죠. 사업가의 미소였습니다. 라퐁 왼쪽에는 백발의 미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은색 넥타이 핀에 W 2글자, 웨스팅하우스였죠. 오른쪽에는 프랑스 외교부 에너지 국장 자크 뒤부아, 테이블 끝에 유럽 원자력 규제위원회 사무국장 피에르 보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죠. 라퐁기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얀, 와줘서 고맙네. 안젤. 저는 손을 잡지 않고 물었어요. 앙리, 이게 뭔가? 뭐라니? 친구들끼리 모였잖아. 안겔, 와인부터 한 잔 들지. 저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라폰기 한 병에 900유로 하는 샤토 마고를 따라줬어요.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얀, 바로 본론으로 가지. 자네가 맡고 있는 체코 두코반이 수주전 말이네. 우리는 자네의 결정이 필요해. 그건 체코 원자력청이 내릴 결정이지 내 개인의 결정이 아닐세. 물론이지? 하지만 자네 보고서가 청장 책상 위에 올라가면 청장은 그대로 사인하네. 자네 결정이 곧 체코의 결정이야. 라퐁기 백발의 미국인에게 손짓했어요. 미국인이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소개가 늦었네. 마르쿠스 델마,
웨스팅하우스 법무고문이야. 한국 APR 1400 기술 도용 소송의 실무 책임자지. 이 서류는 자네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거야.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시스템 8시를 어떻게 복사했는지 38페이지에 입증되어 있네. 세계에서 6명만 본 자료지. 저는 서류철을 열지 않았어요. 라퐁의 눈을 바라봤죠. 앙리,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라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걸 봐야 체코 국민을 속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자네의 공정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DF 국제 자문 계약을 준비했어. 5년, 연 200만 유로, 총 1000만 유로. 그리고 프로방스 액상에 우리가 보유한 19세기 저택 하나. 포도밭이 딸려 있지. 자네한테 그 열쇠를 건네고 싶어. 뒤부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노바크 수석님,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정당한 자문료예요. 프랑스 정부가 오랜 친구를 예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와인잔을 밀어냈죠. 앙리, 나는 자네가 제안한 걸 받지 않겠네. 라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연, 성급하지 말게. 하루 이틀 생각해도 좋아. 생각할 게 없네. 내 대답은 지금 끝났어. 델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바크 수석님, 이 자료를 무시하고 한국 쪽에 손을 들면 10년 뒤 체코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당신 한 사람이죠. 저는 델마를 바라봤어요. 델마 고문님, 웨스팅하우스 소송은 공개 자료입니다. 저는 이미 검토했죠. 미국 특허법원이 2019년에 유사한 판결을 이미 내렸어요. 고문님이 주신 이 자료에는 그 판결 이후 내용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모욕하시는 겁니까? 델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라퐁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뒤보아 국장님, 저는 30년 동안 원전을 심사했습니다. 19기 중 단 한 기도 중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19번의 서명을 저는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라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앙리, 30년 전 자네가 나를 EDF에 추천해 줬을 때 나는 자네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했네. 오늘 돌려주지.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친구가 아니라 심사관과 부사장으로 만날 거야. 라퐁이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낮게 한마디를 뱉었죠. 얀, 딸 마리아 박사 과정은 파리에 있지, 안 그런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라퐁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라퐁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까지 내려오는 90초 동안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삼키고 있었어요. 나는 방금 내 인생 전체를 거절한 건가? 지킨 건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데팡스의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불렀어요. 그 순간 화면 위쪽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딸 마리아가 2시간 전에 보낸 문자였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도착했던 문자를 그때야 본 거죠. 아빠, 지도 교수님이 오늘 갑자기 제 논문 중간 심사를 다음 주로 앞당기셨어요.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파리 가신다고 해서 도착하시면 얘기하려고요. 조금 불안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파리의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화면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라퐁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라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EDF 본사에 도착하기 전부터요. 저는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함정의 진짜 미끼는 1000만 유로도 프로방스의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택시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죠.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주십시오. 프라하행 첫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차가 라데팡스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어요. 이건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상대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유럽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손에 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병상에서 남기신 유언이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가장 깊은 서랍에 잠들어 있는 낡은 한국어 공책 한 권이 이 싸움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공책의 주인은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골 마을에서 92살의 나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 온 사람이었어요. 프라하행 첫 비행기는 새벽 6시 40분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샤를 드골 공항 대합실 구석에서
그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커피를 3잔 마셨고 2잔은 식어서 그대로 뒀죠. 저는 딸 마리아에게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5번쯤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5번 모두 아무 글자도 치지 못하고 닫았어요. 아빠가 괜찮다고 쓰면은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 걱정된다고 쓰면 마리아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서류에 서명하는 일로 밥을 먹어온 사람입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본 건 처음이었죠. 비행기가 프라하에 착륙했을 때는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곧장 택시를 타고 원자력청 청사로 향했어요. 집에도 들르지 않았죠. 가방 하나 들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정장은 파리에서 입은 그대로였어요. 청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9시 전 로비가 한산해야 하는데 그날은 사람이 많았어요. 정부 관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아우디 2대가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보좌관 토마시 콜라르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수석님, 총리실에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30분째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인가? 체르마크 비서실장님입니다. 저는 그 이름에 잠깐 걸음이 흔들렸어요. 데니스 체르마크, 체코 총리 비서실장. 정부 내 실세 중 실세죠. 그 사람이 아침 9시도 안 된 시각에 원자력청 수석, 심사관 사무실에 직접 와서 기다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비서 루시에가 저를 맞았어요. 수석님, 안에 2분이 계세요. 체르마크 비서실장님이랑 한 분 더 계십니다. 저는 한 분 더라는 말에 멈칫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창가 소파에 2사람이 앉아 있었죠. 한 사람은 체르마크, 다른 한 사람은 앙리 라퐁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2사람을 5초쯤 내려다봤어요. 라퐁은 어제 저녁 EDF 본사에서 봤던 그 정장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만 바뀌었죠. 어제는 짙은 남색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와인색이었어요. 라퐁은 어제 파리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곧장 프라하로 날아왔던 겁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2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체르마크 비서실장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체르마크가 입을 열기 전에 라퐁이 먼저 말했어요. 얀, 어젯밤 파리에서 자네가 남긴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말일세. 혼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비서실장님께 조언을 구하러 왔네? 체르마크가 가죽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체코 총리실의 공식 인장이 찍힌 공문이었죠. 노바크 수석님, 오늘 아침 8시 자로 발송된 총리실 공식 공문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두코반이 원전 기술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예요. 근거는 2가지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도용 소송, 그리고 프랑스 EDF가 제출한 한국 APR 1300 안전성 추가 우려 보고서죠. 저는 공문을 내려다봤어요. 인장도 서명도 공문 번호도 전부 진짜였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지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체르마크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총리실의 행정지도입니다. 수석님이 독립성을 갖고 심사하시는 건 맞지만 국가안보와 외교적 파장이 걸린 사안의 경우 총리실이 재검토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총리실로부터 단 한 번도 재검토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저는 라퐁을 바라봤습니다. 앙리, 어제 자네가 한 제안은 거절했네. 그런데 오늘 또 자네가 여기 앉아 있군. 자네는 나한테 정확히 뭘 원하는 건가? 라퐁이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얀, 나는 자네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네. 어제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한 순간 나는 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오늘 자네 책상 위의 공문은 그 움직임의 결과일 뿐이야. 나는 자네가 이 공문을 받아들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직접 보러 온 것뿐일세.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라퐁은 제가 거절할 걸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어제 1000만 유로 제안은 미끼였죠. 얀 노바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이 공문이었던 거예요. 라퐁이 일어섰습니다. 손목시계를 한 번 봤어요. 카르티에였죠. 어제는 파텍 필립이었는데 그날은 카르티에. 파리에서 시계까지 갈아차고 왔던 거예요. 얀,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 다음 주 두코바니 수주 결정 회의까지 9일 남았네. 그 안에 결정을 내리면 돼. 자네 딸 마리아한테도 안부 전해주게. 라퐁기 문을 향해 걸어가다 돌아섰어요. 참, 마리아 지도교수장 뒤퐁 교수 있잖나. 내 30년 지기야.
뒤퐁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박사 과정생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더군. 학계라는 게 그렇지 않나. 한 사람 손가락 하나에 한 사람 인생이 좌우되는 곳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한번 쥐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올라온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 근육도 정지시켰어요. 체르마크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초쯤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석님, 저는 수석님 딸 이야기를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제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이에요. 저는 공문만 전달하러 온 겁니다. 비서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라퐁기 이 건으로 총리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체르마크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지난 3개월간 총 8차례입니다. 그중 2번은 파리에서 비공식 회합이었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수석님이 여기서 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나가면 저는 일주일 안에 자리를 잃습니다. 체르마크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라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서운 사람의 얼굴이었죠. 비서실장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수석님, 저는 체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원전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60년을 후회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공문을 전달하러 왔지만 그 공문이 체코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석님께 이 사실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체르마크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프라하의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컨소시엄이 제출한 APR 1400 기술 심사 자료 제1권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이미 2번 읽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3번째로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봐야 했거든요. 저는 라폰기 어제 보여준 38페이지 도용 자료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한국 컨소시엄 자료와 맞춰봤습니다. 그러다 72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72페이지는 APR 1400의 냉각자의 순환 계산 부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페이지였죠.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작은 각주 하나가 있었어요. 각주 번호 16번. 돋보기가 없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읽었어요. 본 설계의 초기 이론적 기반은 1978년 대한민국 원자력 연구소의 독자 원자로 설계 연구 책임자 박영수에서 출발하였으며 해당 연구의 일부 핵심 수식은 1985년 국제원자력기구 빈정기학술회의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음. 저는 그 각주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1985년 빈. 저는 그 2 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1985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대표단이 국제원자력기구 빈정기학술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단에 제 아버지 토마시 노바크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해 열흘 동안 빈에 머물렀고 프라하로 돌아오면서 한국어 공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공책은 지금도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뒤 그대로인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에 있었어요. 저는 그 서랍을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료를 서랍에 잠가 넣고 루시에에게 오후 회의를 전부 내일로 미루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 끝에 마리아가 받았어요. 평소 목소리였죠. 아빠, 파리 잘 다녀오셨어요? 응, 마리아,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지도 교수장 뒤퐁 교수와 연락할 때 조심해줘. 내 논문 관련 서류는 개인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해두고 필요하면 유럽 다른 대학 지도 교수한테도 메일을 보내둬.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마리아가 잠깐 침묵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아빠가 처리할게. 부탁대로만 해줘. 알겠어요. 아빠 믿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프라하의 가을비가 아퓨리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트라우프 언덕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벽돌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이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현관까지 뛰어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20년 전과 거의 같았어요.
낡은 가죽 의자, 나무 책상, 벽을 채운 책장, 커튼 사이로 가을 햇빛이 비스듬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서랍을 늘 잠가 두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저한테 작은 황동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얀,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전을 짓게 되면 그 서랍을 열어라. 저는 그 열쇠를 20년 동안 집 금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전에 집에 들러 챙겨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떤 직감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래된 금속이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낡은 양장 공책, 짙은 감색 표지, 다른 모서리. 표지 한가운데 한글 4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 4글자가 한국어인 것은 분명했어요. 공책 밑에는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얀에게 이 공책의 진짜 주인은 이 봉투 안에 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짧은 메모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메모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5줄이 적혀 있었죠. 얀, 한국이 원전을 짓게 되는 날, 이 공책의 주인을 찾아 돌려보내라. 이름은 박영수. 40년 전 빈에서 내게 공책 한 권을 맡긴 한국 사람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니 네가 대신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그 5줄을 2번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병상에서 쓰신 글씨인데도 만년필 선이 단단했죠. 박영수, 오늘 아침 원자력청 사무실에서 봤던 APR 1산 400 자료 72페이지, 각주 17번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아버지의 유언 메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2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 아버지 토마시 노바크. 다른 한 사람은 50대쯤 된 마른 체격의 동양인 남자였어요. 안경을 썼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2 사람 뒤로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빈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건물이었죠.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아버지의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영수, 1985년 9월 빈 IAEA 본부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사진을 쥔 채로 낡은 서재에 먼지 떠다니는 햇빛 속에서 저는 40년 전에 빈에서 제 아버지와 마주 섰던 한 한국 남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의 72페이지 각주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은 거죠. 저는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식과 도면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원자로 노심의 중성자 분포 계산이었죠. 저는 원자력 공학자라서 그 수식이 어떤 의미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1970년대 말에 손으로 이 수준을 계산해낸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학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어요. 냉각자의 순환 계산, 병납 건물 압력 분포, 증기 발생기 열전달 개수, 40페이지가 넘는 수식과 도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중 몇 페이지를 집중해서 봤어요. 오늘 아침 원자력청에서 검토하던 APR 1400 자료와 이 공책의 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머릿속으로 맞춰봤죠.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도용이 아니었어요. 계승이었죠. 박영수가 1978년에 손으로 적어낸 원형이 한국의 여러 세대 원전 공학자들을 거쳐 APR 참소액으로 발전한 궤적이 저한테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공책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식과 도면이 끝나고 마지막 20장쯤이 한국어 텍스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죠. 박영수의 필체는 수식을 쓸 때와 글을 쓸 때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수식은 단단하고 정확했는데 글씨는 조금 더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실린 필체였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그 페이지에는 한국어 텍스트 끝에 단 한 줄의 체코어가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아버지를 위해 체코어로 남긴 한 줄이었죠. 노바크 박사님, 이 공책이 당신 손을 떠나는 날,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조국이 이 공책을 다시 읽는 날, 저는 어디에 있든 조국을 향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공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서재 안에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제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왼손으로 공책 표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짙은 감색 천 표지가 손바닥 아래에서 희미하게 따뜻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책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공책을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서재 문을 닫기 전에 저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의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가운데가 꺼진 자리에 아버지의 체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마디를 했죠. 아버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채올랐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핸들에서 한 손을 떼고 화면을 봤어요. 여동생 카타리나였습니다. 카타리나는 저보다 3살 어려요. 55살이고 체코 상공부 산업국장을 맡고 있죠. 체코가 프랑스와 체결한 30년간의 자동차 부품 협력 계약을 실무로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카타리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며 20년을 보낸 남매였죠. 그런 카타리나가 오늘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한 척하고 있었지만 안에서 뭔가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길이야. 무슨 일이야? 오빠, 지금 만날 수 있어? 길게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프라하 구시까지의 작은 카페에서 카타리나를 만났습니다. 자기 사무실 근처가 아니라 정부 부처와 거리가 있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저는 만나자마자 이해했어요. 카타리나는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네이비 투피스 정장에 작은 은색 브로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죠. 저를 보고 가볍게 웃었지만 눈까지 올라가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오늘 아침 EDF의 라퐁 부사장이 내 사무실에 다녀갔어.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카타리나가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러 왔다는 건 라퐁이 이미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라퐁이 뭐라고 하던? 카타리나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어로 작성된 문서였어요. 프랑스 외교부 인장이 찍혀 있었죠. 체코와 프랑스가 30년 전에 체결한 자동차 부품 협력 계약의 재검토 통보서야. 오늘 아침 10시에 내 책상에 도착했어. 라퐁이 직접 들고 왔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카타리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이 계약은 체코 자동차 산업의 30%를 떠받치고 있어. 프랑스에 수출하는 부품이 연간 80억 유로야. 재검토가 시작되면 최소 18개월 동안 주문이 멈춰. 체코 자동차 부품 공장 스팜 3곳이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돼. 일자리 3만 2천 개가 흔들린다는 뜻이야. 오빠, 이건 내 산업국장 경력 전체에서 가장 큰 위기야.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한번 쥐었어요. 카타리나, 라퐁기 정확히 뭐라고 요구했어? 카타리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두코바니 수주전에서 EDF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 재검토 통보서는 없던 일이 된다고 했어. 라퐁은 그걸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윤산업 국장님, 요즘 체코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EDF는 체코의 친구로서 이런 어려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했어. 그리고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 체코와 프랑스의 원전 협력 양해 각서였어. 라퐁기 말했어. 두 서류는 같은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열면 다른 하나도 열립니다. 오빠, 그 사람 나를 인질로 쓰고 있어. 저는 카타리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 밑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어요. 오전 내내 이 서류를 들고 어디에 숨을까 고민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오빠, 솔직히 물을게. 오빠가 지금 프랑스 쪽에 손을 들 수 있어? 나는 오빠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알아. 30년 동안 한 번도 서명을 판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오빠, 나는 오빠 편이고 싶은데 지금 내 책상 위에 이 서류가 내 편을 허락하지 않아. 저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프라하 구시가지의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카타리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5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 5일? 왜? 5일 뒤에 내 책상 위에 그 서류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답을 가져올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5일만 버텨줘.
카타리나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5일. 대신 오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한테 숨기지 마. 오빠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 5일 뒤에는 나한테 말해줘. 약속할게.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져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 곧장 체코 외교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985년 국제원자력기구 빈정기 학술회의 공식 참석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표단 참석 기록을 포함해서요.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수석님, 한국 대표단 기록은 기밀 해제되어 있지만 개인 참석자 신상 정보는 공식 요청서가 필요합니다. 요청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준비만 해 두십시오. 외교부 자료실은 프라하 중심부 바첼라프 광장 근처 낡은 석조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저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열람실로 내려갔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 2권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1985년 IAEA 학술회의 공식 참석자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대표단 출장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먼저 참석자 명단을 펼쳤어요. 한국 대표단 항목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표단 명단은 5명이었어요. 세 번째 줄에 박영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직책은 수석연구원, 나이 52세, 학술 발표 주제는 경수로 냉각제 순환 시스템의 독자 최적화 모델. 저는 그 항목 옆에 붙은 작은 각주를 읽었어요. 박영수, 1985년 9월 본 학술회에 참석 후 한국으로 귀환, 1986년 이후 국제학술무대 공식 기록 없음, 사유미상. 저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사유미상. 학술무대에서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퇴임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조용히 은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52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독자 원자로 수식을 손으로 적어낼 정도의 학자가 그대로 학계에서 사라진다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죠. 저는 2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대표단 출장 보고서. 저는 아버지 이름을 찾았습니다. 토마시 노바크, 당시 53세. 출장 일자 1985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저는 그 아래에 짧게 덧붙여진 개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9월 13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소 박영수 수석연구원과 본부 뒤편 카페에서 비공식 면담, 학술 교류 목적, 단 한 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만남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 위해 이 한 줄로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한 줄이 충분했어요. 40년 전 그날 저녁빈에서 2 사람이 마주 앉았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담당자에게 2 파일에 해당 페이지 4번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4번을 준비하는 동안 저를 혼자 두었어요. 저는 열람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13일 저녁, 비니 한 카페, 토마시 노바크와 박영수. 그 자리에서 공책 한 권이 한 사람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건네졌어요. 그리고 40년 뒤 오늘, 저는 그 공책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92살일 겁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열람실을 나오며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어요. 김한수, 한국수력원자력 파리 지사장. 저는 지난 6개월간 두코바니 수주전 실무 과정에서 그를 2번 만났습니다. 48세, 프랑스어가 유창하고 ED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 신호음 뒤에 김한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노바크 수석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네요. 김 지사장님, 긴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울 방문이 가능할까요? 공식 기술 검증 출장 명목입니다. 김한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말씀이십니까?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유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에 박영수 박사라는 분을 기억하는 원로 엔지니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978년 원자력연구소 독자 원자로 설계 책임자였던 분입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김한수가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침묵에서 느꼈습니다.
한참 뒤에 김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석님, 그 이름은 저희 한수원 안에서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민재 소장님입니다. 저희 해외사업본부 총괄이세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현장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수석님께서 오시면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외교부 자료실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은 한국 원자력 업계 안에서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두코반이 수주전에 대한 재심사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가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쥐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9일. 라퐁기 저한테 준 시한이었죠. 그 9일 안에 저는 서울에 다녀와야 했고, 박영수를 찾아야 했고, 심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고, 카타리나의 자동차 부품 계약도 지켜야 했고, 마리아의 박사 학위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놓치면 나머지가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집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인천까지 직항 비행기는 1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아 그 11시간 대부분을 깨어 있었어요. 가방 안에 아버지의 공책과 1985년 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방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뗐어요. 공책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해야 잠깐씩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갈 때쯤 승무원이 식사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먹지 못했어요. 대신 창밖을 봤죠. 구름 아래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박영수에게 공책을 받았을 때 아버지도 이런 비행기 안에 앉아 계셨을 겁니다. 빈에서 프라하로 돌아오는 길에 외교 행랑 안에 공책을 숨기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한국 학자의 얼굴을 떠올리셨겠죠. 그 한국 학자가 40년 뒤 지금도 살아있을지 아버지는 그때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공항 출구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깔끔한 단발, 저보다 10살쯤 어려 보이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김한수 한국수력원자력 파리 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허리를 숙였죠. 노바크 수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파리 지사장 김한수입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억양이 거의 없었어요. ED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죠. 김 지사장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님께서 어제 전화 주신 뒤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측과 조율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정민재 소장님과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종로에 오래된 한정식집입니다. 이동 시간은 공항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한수가 제 가방을 받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 가방은 제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채올랐어요.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첫 풍경을 봤어요. 고속도로, 높은 건물,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저는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0년 동안 원전을 심사해 오면서도 이 나라 땅을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파리에서 서류로만, 뉴스로만, 도면으로만 봐온 나라였습니다. 김한수가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물었어요. 수석님, 어제 전화해서 말씀하신 박영수 박사님 이야기 말입니다. 왜 그분을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깐 대답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장님, 제 아버지 토마시 노바크는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원자력 연구원이셨습니다. 1985년 9월 빈에서 박영수 박사님을 만나셨어요. 그 만남에서 박 박사님이 제 아버지에게 공책 한 권을 맡기셨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게 되는 날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부탁이셨죠. 제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공책이 지금 제 가방 안에 있어요. 김한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가 인천대교 위를 지나가는 동안 수평선 멀리 해가 기울고 있었죠. 김한수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정 소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박 박사님 함자는 한국 원자력 업계 안에서 오래전부터 금기어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정 소장님은 그 몇 안 되는 원로 중 한 분이세요. 오늘 저녁 자리에서 수석님이 직접 그 공책 이야기를 꺼내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린 건 그때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파리 마리아였죠. 저는 김한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바. 마리아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리아, 무슨 일이야? 아빠, 지도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저를 부르셨어요. 제 박사 논문 중간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연구 방향의 재조정이래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여쭈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서재를 나가라고만 하셨어요. 아빠, 저 무기한 연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저를 박사 과정에서 조용히 내보내는 첫 단계예요. 저는 차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아가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는 게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저는 김한수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에게 양해를 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리아, 지금 아빠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논문 관련 자료를 전부 소르본 대학 외부로 옮겨라. 프라하 카를 대학 원자력공학과에 내 지인이 있다. 이름을 문자로 보낼게. 그분한테 오늘 안에 연락해서 내 연구 상황을 설명드려. 그분은 내 지도 교수가 아니지만 내 연구를 유럽 학계 안에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내 논문 초고는 전부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둬. 아빠, 이게 전부 아빠 일 때문인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한 번 더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는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제 박사 학위는 제가 지킬 거예요. 아빠는 아빠 일만 지켜주세요. 저는 잠깐 입을 열지 못했어요. 40해가 넘는 제 인생에서 딸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마리아, 아빠가 지금 한국에 있어. 이유는 돌아가서 설명할게. 일주일만 버텨줘. 일주일 뒤에 아빠가 돌아가면 이 모든 걸 끝낼 방법이 있을 거야. 알겠어요, 아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봤어요. 김한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서울 시내로 진입할 때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프라하 원자력청 보좌관 토마시 콜라르였습니다. 수석님, 급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말해 주게. 방금 체코 주요 일간지 편집장 2명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석님이 두코바니 심사 기간 중 한국 출장을 개인 일정으로 다녀가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제보자가 누군지 말하던가? 편집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EDF의 공식 루트를 통해 들어온 자료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퐁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에 오른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라퐁은 제 출장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체코 언론에 공식 유출하려 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죠. 심사관이 특정 입찰사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술적 중립성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가는 순간 저는 체코 원자력청에서 긴급 소환될 겁니다. 9일의 시한은 48시간으로 줄어드는 셈이었죠. 콜라르, 한 가지 부탁하지. 두 편집장에게 오늘 밤 안으로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원자력청 공식 출장, 서류 사본 한 부를 준비해둬. 내가 이 출장을 사전에 공식 절차로 신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공식 출장 서류가 있습니까? 내가 비행기 타기 전에 자네한테 이메일로 제출했네. 시간대 표시가 라퐁의 제보보다 앞서 있을 거야. 확인해 보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서울의 불빛이 양옆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낯설었지만 낯설보다 더 큰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적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아군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아군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2시간 뒤에 알게 될 일이었죠. 김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이제 종로 인사동입니다. 한정식집까지 10분 남았어요. 정 소장님은 수석님이 오시기 1시간 전부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책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40년 전에 제 아버지가 빈의 한 카페에서 처음 박영수를 만난 것처럼 저는 지금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박영수를 기억하는 한 한국 원로를 처음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꺼내야 할 것은 40년 된 공책 한 권과 1985년 9월의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차가 한정식집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김한수가 시동을 껐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정식집은 종로 인사동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한지로 된 창문, 나무 문 앞에 작은 등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김한수가 먼저 문을 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놓인 나무 마루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죠. 여주인이 김한수에게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김한수가 저에게 통역했어요. 정 소장님께서 1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제일 안쪽 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 앞에서 김한수가 문 앞에 멈춰 작게 기침을 한번 했어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낮은 나무 탁자 하나, 방석 2장,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서예 액자 하나. 탁자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62살, 짧게 깎은 백발, 구릿빛 얼굴, 굵은 손, 양복 대신 짙은 감색 재킷에 터틀넥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오랜 세월 현장에서 굳어진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정민재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한수가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본부 정민재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얀 노바크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민재가 직접 주전자를 들어 뜨거운 차를 제 잔에 따랐어요.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옛날에 생긴 흉터였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아니라 뭔가를 직접 만들어 온 손이었죠. 노바크 수석님, 저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현장을 지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10년을 살았죠. 그 전에는 경주 월성 원전에서 15년, 그 전에는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8년. 제 인생 대부분이 원자로 옆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정 소장님, 김 지사장님께서 소장님이 박영수 박사님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박 박사님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민재의 손이 찻잔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를 힐끗 봤죠. 김한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정민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석님,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지금 박 박사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1985년 9월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탁자 위에 뒤집어서 먼저 놓았습니다. 사진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요.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1985년 9월 빈 IDA 본부 앞에서. 정민재가 그 글씨를 봤어요. 그의 눈이 잠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어요. 빈 EAEA 본부 건물 앞에 선 두 남자의 흑백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왼쪽은 제 아버지 토마시 노바크, 오른쪽은 마른 체격의 한국인 학자였죠. 정민재가 오른쪽 남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한수가 통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민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마침내 정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김한수가 통역했습니다. 수석님, 이 사진 속 오른쪽 분이 박영수 박사님이 맞습니다. 제가 1979년 원자력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처음 출근했을 때 저를 맡아 가르쳐 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당시 27살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52살이셨고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셨습니다. 정민재는 잠깐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1978년에 한국 독자 원자로 설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자체 설계라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박 박사님 혼자서 당시 연구소 지하실에서 7년 동안 그 설계를 손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원자로 노심 구조, 냉각제 순환, 경납 건물 압력 분포, 전부 박 박사님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그분의 설계는 당시 세계 어느 원전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 속 공책을 떠올렸어요. 40페이지가 넘는 박영수의 송을시 수식. 저도 처음 그걸 펼쳐봤을 때 믿기 힘들었던 계산들이 있었죠. 그런데 1979년 봄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 프로젝트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국에서 원전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만 나왔죠. 박 박사님의 7년 연구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설계도면 원본은 연구소 금고에 봉인됐고 박 박사님은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정민재의 손이 탁자 위에서 주먹을 한번 쥐었어요. 수석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박 박사님이 우시는 걸 봤습니다. 박 박사님은 연구소 지하실험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1시간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박 박사님 옆에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 박 박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군, 이건 미국 때문이 아니다. 더 깊은 손이 이 결정에 들어와 있다. 그 손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더 깊은 손이 누구였습니까? 정민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EDF였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라퐁! 오늘 아침 저를 EDF 38층으로 불러들였던 그 사람의 소속. 그 회사가 40년 전 한국에서 박영수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린 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민재가 깊게 한번 숨을 내쉬었어요. 프로젝트가 폐기된 뒤 박 박사님은 한국원자력학계에서 조용히 배제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회 발표 기회가 사라졌고 연구소 내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게 됐죠. 1985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빈 학술회의에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게 박 박사님의 마지막 국제 무대였어요. 그 회의에서 돌아오신 뒤 박 박사님은 연구소에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이유는 건강 악화라고 되어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그냥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뒤로 5년 동안 박 박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990년에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요.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 낡은 기와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박 박사님은 감잎을 따고 계셨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재군, 여기까지 왜 왔나? 나는 이제 원자력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감나무 키우는 노인이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 박사님 옆에서 반나절을 감잎 따는 걸 도와드리고 돌아왔어요. 정민재가 찻잔을 한번 돌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청에 내려갔습니다. 가끔은 제 결혼식 청첩장을 들고 갔고 제 아들 돌 사진을 들고 갔고 바라카 원전 1호기 첫 콘크리트 타설한 날 사진을 들고 갔어요. 박 박사님은 제가 가져가는 사진들을 말없이 보시기만 하셨습니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박 박사님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한국 원자력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사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1985년 9월 빈 IAEA 본부 앞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박영수의 얼굴. 그분이 지금 경상남도 산청의 감나무 집에서 9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사진을 찍고 몇 주 뒤 한국으로 돌아가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언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주 전에 남기신 5줄짜리 메모였죠. 저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체코어였기 때문에 김한수가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얀 항욱이 원전을 짓게 되는 날 이 공책의 주인을 찾아 돌려보내라. 이름은 박영수. 40년 전 빈에서 나에게 공책 한 권을 맡긴 한국 사람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니 네가 대신 지켜라.
정민재가 그 5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62살의 현장 총괄이 눈물을 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김한수도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노바크 수석님, 박 박사님께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수석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산천까지 차로 4시간 반이 걸립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아침 9시 반쯤 박 박사님 댁에 도착할 수 있어요. 소장님께서 직접 모셔다 주시는 겁니까? 제가 박 박사님께 수석님을 안내할 자격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정민재가 탁자 위에 공책 사진과 유언 메모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 수석님, 박 박사님 앞에서 공책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꺼내 주십시오. 박 박사님은 40년을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 공책을 한 번에 꺼내면 박 박사님 심장이 못 버티실 수도 있어요.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빈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런 뒤에 마지막에 공책을 꺼내십시오. 박 박사님은 92살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그 공책을 두 손으로 받으시는 순간을 살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재의 눈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약속했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에 짧은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프라하 원자력청 보좌관 콜라르가 보낸 문자였어요. 수석님, 내일 아침 체코 주요 일간지 3곳 동시 보도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확보했습니다. 체코 원자력청 수석 심사관, 한국 입찰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프라하 현지 시간 내일 아침 6시 배포.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프라하 시간 내일 아침 6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제가 산청에서 박영수 박사와 마주 앉아 있을 바로 그 시각에 체코 전역의 조간신문이 제 이름을 찍어내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 새벽 5시에 한 정식집 앞에서 정민재의 차를 탔습니다. 12월의 서울 새벽은 어두웠고 도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정민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김한수는 뒷좌석에 앉았고 저는 조수석에 올랐죠. 차가 고속도로에 오른 뒤 정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석님, 산청까지 4시간 반 걸립니다. 박 박사님 댁은 산청군 안에서도 깊은 골짜기 안쪽입니다. 차로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15분쯤 걸어야 감나무 집이 보여요. 박 박사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나시고 아침 식사 후에 감잎을 정리하세요. 우리가 도착할 때쯤 마당에 계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검었어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한번 쥐었습니다. 공책이 그 안에 있었죠. 차 안에서 저는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리아, 한국이야. 오늘 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내 학위 이야기. 아빠가 돌아가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파리 시간으로 아직 밤이었죠. 고속도로를 3시간쯤 달린 뒤 차는 산악지대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들은 제가 그동안 봐온 유럽의 산들과 달랐습니다. 낮고 겹겹이 포개져 있고 능선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산청군 진입로에서 차가 지방도로 빠졌어요. 길이 좁아졌고 포장이 거칠어졌고 마을의 집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재가 마지막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내렸고 걸어서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작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감잎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나무 아래 툇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털 조끼를 입고 검은색 털모자를 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은 채였어요. 우리가 오솔길을 올라오는 걸 그분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정민재가 마당 입구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박영수 박사님을 처음으로 제 눈으로 봤죠. 92살, 얼굴에 깊은 주름, 하얀 머리카락, 손등에 짙은 반점들. 하지만 그분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박영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민재가 옆에서 통역 준비를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먼저 꺼냈습니다. 1985년 9월 빈 IAEA 본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박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사진이 먼저여야 했거든요. 박영수의 손이 떨리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40년 전 자신의 얼굴과 그 옆에 선 체코슬로바키아 학자의 얼굴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도 몰랐어요. 박영수는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가 천천히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마당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감입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닿았어요. 박영수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민재가 통역했죠. 토마시 노바크의 아들이신가? 예, 박사님. 제 이름은 얀 노바크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떠나셨나? 2004년 5월입니다. 박영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한번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어요. 안개. 저는 툇마루 옆바닥에 앉았습니다. 정민재와 김한수도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박영수는 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영수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여셨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정민재가 한 문장씩 통역했죠. 노바크 수석, 지금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 심사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네.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 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유럽 원자력 규제위원회 일부입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닐스, 자네가 싸우는 건 EDF가 아닐세. 자네가 싸우는 건 40년 전 나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손일세. 그 손은 지금도 살아있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한번 서늘해졌어요. 박영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92살의 몸이었지만 그 동작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분은 툇마루 뒤에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정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뭔가를 가지러 들어가신 겁니다. 기다리시죠. 박영수가 10분쯤 뒤에 다시 나오셨어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짙은 갈색 종이 봉투였어요. 박영수가 그 봉투를 저한테 내미셨습니다. 40년 동안 내 집 장롱 안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이 봉투의 존재를 모르네. 이것을 자네한테 넘기는 이유는 하나일세. 자네 아버지가 40년 전 빈에서 내 공책을 받아 가셨을 때 나는 내 공책을 이 세상에 살려두는 것과 동시에 내 복수도 이 세상에 살려두었네. 이 봉투가 그 복수일세.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영문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죠. 은행 송금 기록 4번이었습니다. 날짜는 1979년 3월부터 7월 사이. 송금은행은 스위스 제네바의 한 민간은행. 수신자는 당시 한국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관료. 송금인은 프랑스 파리의 한 법인이었어요. 법인명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주석이 있었습니다. 전기가스 공사 EDF 해외사업부 경유 비공식 자금. 송금 총액은 미화 약 240만 달러. 1979년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은 정확히 박영수의 독자 원자로 프로젝트가 청와대 지시로 폐기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로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영수가 다시 툇마루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구소에서 배제된 뒤 2년 동안 이 자료를 모았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몇 명은 학계에 있던 선배, 몇 명은 은행에 있던 오랜 친구.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네. 이 자료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모아 주었기 때문일세. 나는 40년 동안 이 봉투를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 몰라 기다렸네. 오늘 자네가 내 앞에 앉아있네. 저는 그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사님, 이 자료는 40년 된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원본은 이 집에 없네. 산청읍내 농협 금고에 예치되어 있어. 나는 그 금고의 열쇠를 오늘 자네한테 주겠네. 자네가 이 자료를 체코로 가져가 법정에 제출하는 순간 원본이 필요할 거야. 박영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저한테 내미셨어요. 저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여동생 카타리나였습니다. 저는 박영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천기야. 왜? 오빠, 르몽드가 한 발 먼저 특종을 터뜨렸어. 프라하 조간보다 3시간 앞섰어. 제목이 체코 원자력청 수석심사관, 한국 입찰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두코바니 수주전 심사 중립성 전면 훼손. 체코 국영방송 CT24가 지금 이 기사를 전면 보도하고 있고 총리실이 긴급 청문회 소환장을 발부했어. 오빠, 청문회는 공개 생중계야. 이틀 뒤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려. 오빠가 이 시간 안에 프라하로 돌아와야 해.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박영수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얼굴의 변화를 읽으셨어요. 알겠어, 카타리나.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가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박영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민재가 상황을 짧게 박영수에게 전했어요. 박영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노바크 수석, 가게. 지금 가게. 내가 40년 기다린 이유는 오늘 자네가 그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였네. 자네는 지금 그 자리에 가야 하네. 저는 박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공책이 그 안에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 가방 안에 박사님의 공책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책을 프라하로 가져가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 공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제가 직접 돌아와서 박사님의 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박사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박영수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어깨에 얹으셨어요.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게이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네? 저는 일어나 마당을 나왔습니다. 오솔길을 내려가는 동안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박영수는 툇마루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붉은 잎이 하나가 또 떨어졌죠. 저는 그 장면을 제 눈에 새겨두었어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라하 정부청사는 아침부터 인산인해였습니다. 청사 정문 앞에 중계차 12대가 늘어서 있었고 카메라 기자들이 계단 양옆에 줄지어 있었어요. 체코 국영방송 CT24에 거대한 로고가 박힌 중계 트럭에서 케이블이 청사 본관 안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카메라들 앞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뒤쪽에 가방 하나를 든 채로요. 청문회는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천장이 높은 오래된 방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에 창문이 있었고 반대쪽 벽에는 체코 국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테이블 뒤쪽에 카메라 3대가 생중계용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제가 입장했을 때 테이블에는 이미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앙그리 라퐁. 어제까지 EDF 본사 38층에서 저에게 1,000만 유로를 제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마르쿠스 텔마, 웨스팅하우스 법무 고문이었죠. 그 옆에 피에르 보네, 유럽 원자력 규제위원회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체르마크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좌장 자리였죠.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이 라퐁이었습니다. 라퐁이 저를 보자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미소였죠. 그 미소가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미소가 저한테 마지막 힘을 줬거든요. 체르마크가 의사봉을 한번 두드렸어요. 본 청문회를 개시합니다. 안건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 최종 심사의 중립성 훼손 의혹입니다. 피소환인은 체코 원자력청 수석심사관 얀 노바크 씨입니다. 노바크 수석님, 본 청문회가 체코 국영방송 CT24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체르마크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노바크 수석님, 귀하는 지난 48시간 동안 대한민국 서울과 경상남도 산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출장은 공식기술 검증 명목으로 접수되었으나 현지에서 귀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원로 엔지니어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심사관의 기술적 중립성에 반합니다. 귀하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가방을 올렸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체르마크 앞으로 밀었어요. 비서실장님, 먼저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공기 준수 기록 원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2012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전 호기 상업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12년 동안 계획 공기 대비 지연 일수 0일입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가까이 잡았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프랑스 EDF가 지난 20년간 유럽 내에서 진행한 원전 프로젝트 7건의 공기 준수 기록입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계획 공기 대비 14년 지연,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12년 지연,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현재 공기 7년 지연, 나머지 4건도 전부 평균 8년 이상 지연입니다. 7건의 평균 지연 일수를 합산하면 대략 78년입니다. 라폰기 의자 등받이를 한번 잡았습니다. 델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체르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19기의 원전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관의 첫 번째 기준은 기술 사양이고 두 번째 기준은 약속 이행 능력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60년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 60년 동안 계약을 지키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장의 기록 앞에서 어느 쪽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지 판단하는 것이 심사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체르마크가 의사봉을 다시 한번 두드렸죠. 라퐁기 손을 들었습니다. 노바크 수석, 자네가 제시한 프랑스 프로젝트 지연 사례들은 대부분 규제, 환경 변화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세.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술 심사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편향일세. 저는 라퐁을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앙리 규제 환경 변화 말인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제출하겠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체르마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자료는 1979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의 한 민간은행을 통해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관료에게 송금된 자금 기록입니다. 송금 총액은 미화 240만 달러. 송금인은 프랑스 파리의 한 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당시 전기가스공사 EDF의 해외사업부 경유 비공식 자금 창구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델마의 손이 탁자 위에서 굳었습니다. 보네가 라퐁을 힐끗 봤죠. 라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은 정확히 대한민국 원자력연구소 박영수 박사의 독자 원자로 프로젝트가 청와대 지시로 폐기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원본 4번은 한국 경상남도 산청농협금고에 40년 동안 예치되어 있었고 제가 어제 그 금고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체르마크가 서류를 받아들어 한 장씩 넘겨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중간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산청 감나무집 마당에는 낡은 라디오 한 대가 툇마루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박영수 박사는 툇마루에 앉은 채로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민재 소장이 앉아 있었어요. 정민재가 체코 국영방송에 실시간 음성 중계를 한 문장씩 한국어로 통역해주고 있었습니다. 야니 1979년 자금 송금 기록을 읽어내리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정민재가 통역을 마쳤을 때 박영수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죠. 감은 눈에서 눈물 한 줄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감나무 아래 붉은 잎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프라하 회의실에서 라퐁기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비서실장님, 이 자료는 40년 전 문서입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청문회에 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체르마크가 라퐁의 말을 듣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책상 아래에서 한 번 진동했습니다. 체르마크가 화면을 힐끗 봤어요. 저는 그의 얼굴이 한 번에 굳는 것을 봤습니다. 체르마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책상 아래로 내리고 숨을 한 번 들이쉬었죠.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 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재개합니다. 라퐁기 체르마크를 바라봤어요. 비서실장님, 정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르마크는 라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의장석이 비었습니다. 정확히 10분 뒤 체르마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까와 달랐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방금 체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청문회 의장인 본인 데니스 체르마크는 지난 3개월간 프랑스 EDF 수석 부사장 앙리 라퐁과의 비공식 접촉 이력으로 인해 본 청문회의 의장 자격에 이해 충돌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라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본 청문회의 의장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체코 원자력청 수석심사관 얀 노바크 씨의 기존 보고서에 되돌려 놓겠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아침 접수한 재검토 지시를 공식 철회할 것입니다. 체르마크는 잠깐 숨을 고르고 저를 바라봤어요. 노바크 수석님,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수석님께 불리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체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60년 동안 운영할 원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방금 수석님이 제출한 자료를 듣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수석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신 것은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역사 앞에서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체르마크가 의사봉을 한 번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자리에 라퐁과 델마와 보네가 있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조용히 덮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라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EDF 38층에서 저에게 1,000만 유로를 건네며 친구라 부르던 그 얼굴이었어요. 지금 그 얼굴에는 분노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되는 카메라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청문회 2주 뒤 체코 정부 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체코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섰어요. 대강당 안에 전 세계 외신 기자 1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CT24가 또 한 번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체코 공화국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계약 규모 약 24조 원, 2기 건설 완공 목표 2036년. 체코는 향후 60년간 대한민국과 원자력 동맹을 맺습니다. 대강당에 한꺼번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한꺼번에 울렸어요. 저는 기자석 가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심사관이 연단에 오르는 일은 없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어요. 그날 저녁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사설을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프랑스 원전의 30년 독점, 체코에서 끝나다. 우리가 잃은 것은 수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었다. 같은 날 저녁 프랑스 EDF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앙리 라퐁은 수석 부사장직에서 해임됐어요. 체코 청문회에서 드러난 체르마크 비서실장과의 비공식 접촉 건이 EDF 내부 감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됐거든요. 라퐁의 40년 경력이 한 통의 이메일로 끝났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상대 기술 도용 소송을 조용히 취하했어요. 취하 사유는 법적 실익 없음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프라하 원자력청 제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하나씩 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접혀있던 냅킨 한 장이 있었죠. 2주 전 파리 EDF 38층에서 라퐁기 몽블랑 만년필로 EDF 두코바니라고 쓴 냅킨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냅킨을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가져와 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라퐁의 필체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냅킨을 반으로 접고 다시 한 번 접은 뒤 저는 그 냅킨을 책상 옆 쓰레기통에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프라하 구시가지 너머로 불타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 오후 햇빛이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소장님, 얀 노바크입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겠습니다. 내일 한국행 첫 비행기에 오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산청 감나무집 마당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정민재 소장, 김한수 지사장, 그리고 제 여동생 카타리나. 카타리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녀는 프라하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한테 오빠,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박영수 박사는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2주 전 그날과 같은 양털 조끼, 같은 털모자, 마당에 감잎이 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감나무 아래에 붉은 잎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짙은 감색 표지, 다른 모서리, 표지 한가운데에 박힌 한글 4글자.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책을 박영수에게 내밀었어요. 박영수의 두 손이 천천히 올라와 공책을 받았습니다. 92살의 손이었어요. 손등에 짙은 반점들이 있었고 손가락이 조금 떨렸죠. 박영수는 공책을 받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리셨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기 필체의 감색 표지를요. 박영수는 공책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펼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그 공책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손가락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대신 공책을 가슴에 한번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 자세로 한참을 계셨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감잎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저도, 정민재도, 김한수도, 카타리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영수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한국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민재가 작게 통역했어요. 노바크 수석,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네.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네.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종로 한정식집에서 처음 정민재의 증언을 들었을 때부터 산청, 오솔길을 처음 걸어 올라왔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가 준비해온 어떤 말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박영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국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한수에게 3번 연습한 한마디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영수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이 마른 손을 내밀어 제 어깨에 얹으셨어요. 그 손이 가을 햇빛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타리나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정민재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수의 어깨 너머로 감나무를 한번 바라봤어요. 붉은 잎이 하나가 또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공식 편지 한 통이 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제가 아니라 제 딸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노바카 박사과정생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 특별 장학생으로 초청합니다. 전액 장학금, 기숙사 제공, 지도 교수는 본교 원자력공학과 학장이 직접 맡습니다. 본 초청은 대한민국 원자력 1세대 원로의 특별 요청에 근거합니다. 초청장 서명란에 정민재 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소장님, 이 초청장 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정민재가 수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수석님,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박 박사님 부탁이었습니다. 수석님이 프라하로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에 박 박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쿤, 노바크 수석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 그럼 우리 한국이 그 자식을 받아줘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는 그날 오후에 한수원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과정 특별 장학생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박 박사님이 수석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오후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 소장님, 박 박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민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 박사님은 수석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감잎을 따지 않으십니다. 대신 툇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공책을 손으로 쓸고 계시죠. 어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40년 동안 짊어지던 것이 내 손에 돌아왔다. 이제 나는 가볍다. 저는 전화를 끊고 편지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려고 파리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마리아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얼굴을 할지 저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상상했습니다. 저는 30해 동안 원전을 심사했습니다.
저는 수식을 믿었고 설계도를 믿었고 시험 결과를 믿었어요. 저는 나라의 이름을 믿지 않았죠. 나라는 바뀌고 사라지는 것이고 수식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산청의 감나무 마당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것을 믿게 됐습니다. 약속이었어요. 40년 동안 지켜진 약속. 제 아버지가 지키고 박영수 박사가 기다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끝끝내 이루어낸 약속이었죠. 프랑스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배웠어요. 원전을 짓는 것은 수식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나라만이 원전을 지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